문제 좀 풀어봤어? 잘 풀려? 잘 풀려? 잘 안 풀려? 뭐야, 대답이 왜 그래? 잘 풀린다는 거야? 잘 안 풀린다는 거야? 그건 뭘까? 질문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런 건 뭘까?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 오케이. 우리 숙제가 76에서 81까지였지. 여기서 일단 질문 좀 받고 합시다. 딴 거 풀었어. 딴 걸 풀었다고? 다른 데 풀었어. 어디 풀었는데? 그냥 앞에? 네, 안 돼 있어갖고.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잖아. 헤헤이. 일단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풀어줄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동화 질문부터 하세요. 실력업에 2번. 실력업에 2번. 또 있나? 동화? 다른 건 없어? 오케이.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4번 괜찮아, 4번? 실력업이요? 응? 4번도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게 용수철은 안다고 생각될 때 모르는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요거 두 문제 하고 알겠죠? 재영이 그러면 다음 건 질문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가인이 어디 갔어요? 가인이는 오늘 못 온다고 연락 왔어.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 실력업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2번. 자 2번 문제 한번 보죠. 물체 A, B가 빗면에 실로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도르래로 방향을 전환시켜 놨죠. 자 그리고 A가 P점에 있을 때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따라서 Q점까지 이동을 했답니다. 그죠? 그리고 A가 P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A의 높이가 H만큼 낮아졌죠? 그죠? 자,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A가 B의 2분의 3배이다. 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A, B의 질량은 각각 3m, 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원래는 이제 빗면 문제가 나오면 빗면의 각도가 주어진 게 제일 일반적인 건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례적인 값을 이용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응? 다시 보고 풀렸어요. 이해됐어? 다시 보고 풀렸어요. 아, 풀렸어? 뭐가 중요해요? 이 문제는 일단 재영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봅시다. 지금 봐봐, 요게 이제 H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을 텐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동하는 거리만큼 여기도 이동을 할 거야, 그지? 그런데 올라가는 높이는 다르겠죠. 얘랑 얘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 푸는 그러면 이해가 됐다라고 하니까 방식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때 얘는 올라옵니다. 원래 얘가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하고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이 원래는 기울기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알겠어요? 왜?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걸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 이쪽에서 뭐가 변하는 겁니까? 그걸 풀면 안 되니까 이쪽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죠. 자, 누구? 얘가 A잖아. A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거야. 맞아요? 이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분이 무엇과 같으냐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여기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런 유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자, 어떤 변화, 포텐셜 에너지 요것이 감소했을 때 이 물체계에서 일어나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소는 이거 하나 일어났는데 나머지 뭔가가 증가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죠. 증가하는 거. 자, 첫 번째 A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뭐가 생겼습니까? 빠르게 생겼죠. 그죠? 빠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여기 증가해요. 자, 이쪽을 감소로 잡았기 때문에 등호에서 오른쪽은 증가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얘도 빨라지죠. 그죠? 빨라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B라고 치면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해요. 그리고 또 뭐도 증가합니까?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세 개. B의 포텐셜 에너지. 자,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적어줬는데 나중에 기호로 다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이제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요게 뭐죠? 요게 3m이죠. 질량이. 그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3mg h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얘가 A의 운동 에너지면 2분의 1. 그 다음 3m, 질량이 3m. 그 다음 V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B도 한번 잡아볼게요. B도. B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그 다음 질량이 M이죠. M. 그 다음 V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세 번째 포텐셜 에너지 있죠? 포텐셜 에너지. 자, 요게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거 나중에 찾으면 됩니다. H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M, G, H 다시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이 세 개. 자, 여기에서 이제 놓치기 쉬운 게 VA와 VB 이게 뭐냐? 얘가 내려갈 때 이 빠르기랑 얘가 올라갈 때 빠르기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항상 같다. 그렇죠. 이게 같기 때문에 이걸 그냥 V라고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자, 그 다음에 이 H-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거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A와 B가 2분의 3배이다. 이걸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들을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보기에서. 알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에서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값하고 마이너스 되는 값이 항상 같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만 있으면 중력 포텐셜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만 거기에 탄성 포텐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전기력 포텐셜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력 포텐셜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 과정을 배우고 나면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쪽 힘을 다루게 되면 앞에 역학을 이미 다 수업했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같다. 됐죠? 요거 가지고 일단 생각하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단 포텐셜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 용수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만 한번 일단 봅시다. 자, 4번에서는,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물체가 이만큼 떠 있습니다. 현재. 떠 있어요. 이제 1kg이네요. 1kg. 그 다음, 여기 용수철이 줄어들기 전, 떨어지기 전, 요 높이가 얼마냐 봤더니, 0.8m입니다. 맞죠? 0.8m. 자, 그리고 용수철의 상수는 500입니다. 500. 그죠? 500. 뉴턴미터. 뉴턴퍼미터. 자,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속력의 최대값이 얼마냐? 최대 압축된 길이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얘는 압축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탄성 포텐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는 중력 포텐셜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중력 포텐셜이 얼마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 기준점이 없으면 말 못하죠. 그죠? 왜? 여기서부터 따질 건지 여기서부터 따질 건지 말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용수철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자, 이거는 위쪽에 매달려 있는 경우와 또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쪽에 매달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평형점에다가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거 생각해도 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한다.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일단 밑에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압축되는 경우예요. 압축되는 거. 그러면, 자,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를 잡는 게 편하겠어요? 평형점을 잡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제일 최대로 압축된 지점을 잡는 게 편하겠어요? 지면은 잡지는 않겠죠, 그죠? 자, 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경우. 용수철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평형점. 평형점 뭔지 알죠? 평형점은 뭐예요? 평형점은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거 봐.
이게 이제 개념이, 중요한 게, 이 작은 개념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개념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나오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형점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평형점이 뭔지 알잖아. 이거는 평형점이 뭐야? 다음 추가적인 거 있어요. 뭐라고? 다음 편에서 추가적인 거 있어요. 즉, 얘가, 보세요. 가만히 놔둬도 늘어난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경우죠. 멈춰 있다는 건 뭡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데 위쪽으로는 탄성력이 작용하고 이 두 개의 힘이 같은 상태. 이때죠. 그럼 이때는 평형점이 어떤 형태를 띠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올라오면, 그죠? 여기 딱 올라왔어. 올라왔을 때 위로도 안 가고 밑으로도 안 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진동을 했겠지만, 결국은 균형이 맞아져서 딱 멈춰져 있는 이런 상태가 평형점일 거 아니야. 평형점은 얘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겠죠?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뭡니까? mg와 kx가 같겠죠. 이때는 kx가 이제 이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 mg가 이쪽으로 작용할 거고, kx가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원래대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평형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평형점. 평형점까지 거리를 예를 들어서 뭐 x0 뭐 이렇게 잡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나중에 멈췄을 때 얘기고, 여기서 땅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쫙 누르면서 평형점 지나서 최대 압축 거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죠? 붙어 있지 않으면 발사를 해버릴 거고. 그죠? 그래서 최대로 압축되는 지점. 자, 최대로 압축되는 지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튕겨나요. 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이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물체의 속력이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시간 조금의 첫 번째. 얘가 이렇게 쫙 떨어질 때, 요 지점이 속력이 최대일까? 그렇죠. 알로 가면 탄성태전율을 내가 구하면 되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용수에서 왔다는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탄성태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최대값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봐봐. 속력, 시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점점점 빨라지다가, 그지? 여기서부터 반대로 힘을 받죠? 그죠? 반대로 힘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제 요 지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반대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쓰는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는 중력만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성력도 받고 있죠. 근데 탄성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최대값을 주는 게 아니고, 늘어나면서, 즉, 압축이 되는 양이 많을수록 점점 커지는 힘이에요. 힘이 변한다는 얘기죠. 힘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속도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자,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가 최대 속도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최대 속도가 아니고 최대 속도는 항상 어디냐면 평형점을 얘기해요. 평형점. 여기가 최대 속도가 되는 겁니다. 왜 평형점이 최대 속도가 됩니까? 보세요. 여기에서는 탄성력이 커요? 중력이 커요? 이 지점은 중력이 크죠? 그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R자임이 작용하고 있죠? 그럼 가속도는 여전히 아래쪽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탄성력하고 중력이 같죠? 그죠? 그러면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쭉 올수록 이제 탄성력이 중력보다 점점점 커져갖고 감속이 되는 거예요. 감속이 돼서 어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압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속도가 최대인 지점은 평형점이 됩니다. 평형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튕겨 올라갈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알겠어요? 평형점은 자, 요거 좀 치우고 평형점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자, 원래 여기 용수철로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만큼 늘렸다. 잡고 있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압축됐다. 이렇게 진동하죠? 그죠? 진동할 때 여기가 어디냐 하면 평형점입니다. 근데 옆으로 두면은 뭐가 겹쳐지느냐 하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옆으로 놓으면. 그런데 밑으로 연결하거나 연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평형점과 자연 길이 지점이 원래 길이 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평에서는 같을 수밖에 없죠. 평형점은.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됐을 때 지금 보듯이 자연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랑 압축됐을 때 평형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형점에서 가장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다? R자임이 0이 됩니다. R자임이 0이 되면 가속도가 0이 되고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보근력 때문에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 그래서 최대 지점이다. 알겠니? 응. 그래서 최대값을 어디 지점에서 찾아야 된다? 요 지점에서 찾아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야? 기준. 어디로 잡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느낌상. 우리 뭐 포텐셜은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지만 제일 편한, 계산이 편한 걸로 잡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제일 편한 거는 제일 밑바닥 여기가 제일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줄어든 것을 예를 들어서 X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포텐셜이 얼마나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감소한 포텐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형점에서는 이게 같기 때문에 그죠?
이때 이 x는 x0로 해서 넣으면 됩니다. 여기랑 요 길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k 값을 우리가 아는 형태로 mg x에 관련된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하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를 빨리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얘도 찾고 그 다음에 얘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자, 요 지점에서는 뭐가 같죠? 중력 포텐셜하고 뭐가 같아요? 중력 포텐셜이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야, 이거? 탄성 포텐셜로 다 바뀐 거잖아. 운동 에너지 없고. 이거 그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M, G 10이죠? H가 0.8 하고 플러스 X. 요것이 무엇과 같다? 이 지점에 탄성 포텐셜. 그러면 2분의 1. 그 다음에 K, X가 변형이 요 X죠? 네. X의 제곱. 요거죠? 네. 자, 그리고 이 K를 빨리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K는 여기 있네, 값이. 그러면 요거 그대로 500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되느냐면, 자, 이게 500이니까 250x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게 8이고 요게 10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8 이꼴 0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x가 얼마 나와요? 계산해봐. x 얼마 나와? 0.2 나와? 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값 나오나? 네. 그러면 0.2? 0.2 그래서 요게 이제 0.2라는 거죠. 0.2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할래? 요거는 이제 요걸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mg가 1 곱하기 10에 그 다음에 k가 500이죠. 500 x0. 그래서 x0는 얼마? 50분의 1이니까 0.02m.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최대 속도는 여기에서의 속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요 지점? 요 지점만 이제 잡아봅시다. 요 지점. 중력 포텐셜 얼마나 감소했죠? 1 곱하기 mg h 값이 0.82죠? 그죠? 0.82만큼 감소했고, 자, 그것이 여기에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자, 이건 감소량이고, 증가량 찾아주시면 되죠. 증가량은 요만큼 줄었으니까 탄성 포텐셜 일단 있을 거예요. 2분의 1 K x0의 제곱, x0가 0.0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m v 제곱. 그죠? 여기에서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거의 다 찾았죠? 그죠? 다 찾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용수철 문제가 나오면 옆으로 놓여져 있는 건지 아래로 매달려 있는 건지 밑에 받쳐놓은 건지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포텐셜 에너지 기준을 잡는 게 조금 중요해 보이거든. 그래서 요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기준은 평형점이 훨씬 낫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압축된 지점이 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른 문제는 볼 게 없나? 야, 18번은 한번 물어보죠. 18번에. 그 진자 길이만 다르잖아. 네. 그지? 그러면 가하고 나 그림에서 누가 중력 포텐셜이 높을까요? 제일 최고로 벌어진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세타만큼 벌어져 있죠? 자, 요 지점. 요거랑, 그죠? 이제 길이가 다르겠죠? 그죠? 여기 또 세타라고 해볼게. 길이가 다르대. 자, 그때 요 최대로 벌어졌을 때, 높이. 요것과 요게 어떤 게 더 높냐? 큰 게 더 높죠. 긴 게. 사이즈가 큰 게 많이 높으니까.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나?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같은 세타각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돼요. 가는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동화가 말한 것처럼 닮은비로 여기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 하나 보자. 그게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동 에너지 식을 넣어갖고 하면 되잖아. 그지? 하면 되는데 요렇게도 하나 알고 있으세요. 뭐냐면 운동량이 같을 때 운동량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관계 있느냐? 무엇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이 K는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운동량이 같을 때 무엇과 관계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식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니? 운동량을 넣어서 표현해 보세요. 운동량은 뭔지 알죠? 운동량은 식이 뭐죠? 운동량. 야, 뭐 했더라 그러면 안 되지. 운동량을 물으면 어떡해. 저번 시간에 운동량하고 충격량을 시작했는데 운동량이 뭐예요? 운동량은
요거였죠. 물론 얘가 벡터량이고 얘가 벡터량입니다. 속도랑 자, 요걸 넣어가지고 바꿔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같이 알아놓으세요. 맞니? mv 제곱으로 해버리면 m으로 한번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이 같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죠? 충돌하거나 했을 때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질량과 반비례 관계 있어요. 질량과 반비례. 그래서 그 1번 문제, 딱 보자마자 굳이, 그걸 안 하더라도 질량이 5대 2죠. 그럼 운동 에너지 비는 몇 대 몇? 2대 5.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알겠어? 자, 그러면 또 뭐 알려줄 게 있나? 나머지는 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네요. 자, 그러면은, 더 질문 없나? 여기서는? 질문 없으면, 연력학 제일법칙 쪽으로 갑시다. 자, 일단 82페이지죠. 자, 연력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연력학에 대해서 뭐 아는 것 좀 있어요? 들어본 거 있어?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온도가 뭡니까? 온도. 온도는 뭘 온도라고 할까? 원자의 활동성. 그렇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약하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도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이건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이 숫자를 무엇을 가지고 표현하느냐. 방금처럼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죠? 활발한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몇 종류를 씁니까, 우리가? 온도는 종류가 있죠? 섭씨, 섭씨. 그렇죠. 화씨라는 것도 있고, 섭씨라는 것도 있고, 절대 온도.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그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절대 온도예요. 알겠죠? 이게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요걸 나타내는 거고. 섭씨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섭씨? 물이 어느 온도를 만들고 온도로 이 끓는 온도를 기준해가지고. 그렇죠. 요거 어느 점, 물입니다. 물 어느 점 몇 도? 0도씨. 그 다음 끓는 점 100도씨. 이걸 어떻게 했다? 100등분한 거예요. 100등분. 이 사이를. 이렇게 쓰는 온도책입니다.
왜 섭씨인지는 알죠? 모르나? 섭씨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섭씨. 동아는 김씨죠. 재영이는 정씨죠. 이걸 중국에 전해줬던 애는 셀시우스인데 중국에서 셀시우스를 섭씨라고 불렀어. 그러면 화씨는 파렌하이트를 화씨라고 부르는 성씨야, 성씨. 성씨로 중국식 표현이죠. 섭씨, 화씨. 이렇게 돼.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고. 자, 이거는 물 어는 점을 몇 도를 잡았습니까? 어는 점은 0도에서 떠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물이 어는 현상이 있죠. 그때 기온이 있잖아. 그지? 근데 기온을 우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거 0으로 잡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굳이 0으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다르게 잡아버린 거야. 물이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이 있을 텐데, 끓는 현상이 있고 어는 현상이 있을 텐데, 그걸 다 같이 0하고 100으로 잡아서 100등분해서 썼으면 온도 체계는 그냥 섭씨 요거 하나만 있을 거야. 그런데 요걸 갖다가 32도로 잡고 얘를 212도로 잡아가지고 요걸 180등분 하는 거야. 180등분. 왜? 굳이 그쪽에서 보면 굳이 왜 100등분을 했었으니 더 자세하게 더 민감하게 느껴보겠다. 180등분 하면 1도당 얼마나 미세하게 전달되겠니? 등분까지는 알겠는데 32도인 거예요. 등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시한테 물어봐야지. 굳이 왜 그렇게 잡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눈금 간격이 다르잖아. 달라서 자 봐봐. 화씨는 섭씨는 100등분이고 그지? 화씨는 180등분이잖아.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야? 5대 9지? 그지? 그러면 자 만약에 화씨를 섭씨를 갖다가 화씨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바꿔야 될 필요들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지만 미국 가면 화씨야. 여행 사는 사람들은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일단 곱해야 되겠니? 5대 9니까 이게 더 큰 거니까 5분의 9를 곱해야 되겠죠? 네. 32도예요. 근데 그렇죠. 출발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32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화씨를 섭씨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 넘겨주면 F-32에 뭐 해주는 거야? 9분의 5로 해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환식 자체가 정의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의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넣어볼까? 100도 넣어볼까? 100도? 여기다 100도 넣어보자. 100도. 100도 넣으면 5로 나누면은 20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되니까 212 이렇게 나오죠? 그죠? 100도 말고 우리 몇 도 넣어볼까? 한 30도? 30도. 30도 넣어보자. 30도. 30도 넣으면 6으로 되죠? 그러면 69, 54에 32 다니까 86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정도 되면 그죠? 우리가 한 30도 정도 됐을 때 미국 온도는 이제 86도 이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6도나 돼. 그 동네.
그렇게 구하면 되겠고. 자, 절대 온도 있죠.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절대 온도. 자, 샤를의 법칙이라고 배운 적 있니? 여기가 이제 온도. 이제 여러분들 보일하고 샤를하고 이런 사람들 볼 텐데, 보통 이제 보일의 법칙을 누가 논문을 썼겠습니까? 보일을 썼겠지. 그죠? 보일을 썼겠지. 아인슈타인 논문 아인슈타인 썼겠지. 그치? 샤를의 법칙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니네들 게이르이삭이라고 들어봤니? 게이르이삭. 무슨 법칙 할 때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나? 기체 반응 법칙. 니네들 그 예전에 뭐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 배울 때 나왔던 사람인데, 그 게이르이삭이 자기 논문 쓰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 샤를이 했어. 알려준 거야. 그래서 샤를의 법칙이에요. 샤를이 한 게 아니고요. 게이르이삭이 자기 논문에다가 소개를 시켜준 소개를 시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A라는 기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도실 때 기체 부피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겨울 되면 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공기가 사라진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기에 부피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도가 딱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변하는데 얼마나 변하느냐 하면 얘를 갖다가 273등분 한 것 중에 한 칸만큼이 살짝 올라가요. 0도씨 기체 부피의 273분의 1만큼 딱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1도가 올라가면 또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 10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273분의 10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273도가 올라가면 딱 2배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딱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도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줄겠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야 돼? 결국 부피가 사라지는 이론적인 지점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뭐가 되느냐? 여기가 몇 칸 내려와야 돼요? 200 273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점 얼마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하면 273도 C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가. 그죠? 그리고 실제 요 지점에 도달하지는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여기 내려오다가 일정 지점에서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상태 변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기체 부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질이 사라진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겠지만 분자 운동이 그렇죠. 정지해버린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산소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온도를 낮추다 보면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산소 입자들은 뭐예요? 입자잖아. 그지? 근데 온도를 쭉 낮추다 보면 얘네들이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파동. 파동이 돼요. 물이 그 왜 뒤쪽에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빛의 이중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빛의 이중성. 이중성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빛은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계속 그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빛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물질의 세계들, 미시 세계, 양자 세계, 즉 뭐 원자나 전자나 뭐 이런 애들은 다 이중성을 가지는 거야. 다 이중성을 가져.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파동이 입자가 되고 입자가 파동성을 가지는 게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에서도 실제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연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물질파 이론이에요. 결국은 얘기하자면 큰 세계든 작은 세계든 사실 다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도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현실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입자로 다 이렇게 되는 거고 벽에 부딪히면 부딪혀 튕겨 나오는 거고 만약 우리가 파동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벽 뚫고 지나가는 거죠. 간섭되고 막 회절되고 막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정했느냐면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이론상 없다라고 해서 절대 온도 0 켈빈으로 잡은 거예요. 오케이가 아니고 0 켈빈이에요. 알겠죠? 켈빈입니다. 켈빈. 응? 왜 샤넬 법칙인데 켈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서 샤를이 지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리고 요거 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다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는 한 명이 즉 뉴턴처럼 천재가 나왔고 딱 이거야 하고 팍 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누적돼서 그게 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보존역학, 뉴턴역학도 뉴턴이 탁 만들어 놨지만 그거 갖고 계속 발전시켜 갖고 전자기학부터 해서 파동역학이랑 양자역학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전부 다 고전역학인 그 뉴턴역학을 바탕으로 진행을 시킨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뉴턴역학에서 표현이 안 되는 거는 돌려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돌리고 이렇게 새로운 물리량도 만들고 해서 지금의 과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턴 역학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아직까지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뉴턴이 없었으면 아직까지 우리 이런 거 막 가쓰고 막 다닐 수도 있고, 알겠어요? 아직까지 마차 다닐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뒤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발전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뉴턴이 한 업적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과학의 말 그대로 현대 문명의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기초를. 아인슈타인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자기의 업적을 사람들이 엄청 높게 쳐줬단 말이야.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뉴턴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자기가 올라타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과학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턴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게 무엇에 바탕이 되느냐면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이 연력학 그리고 기체 분자학 이런 것들의 바탕이 되는 거야. 이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연력학 제일법칙이라고 소개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기체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뭐 PV는 nR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를 담고 있느냐면 이게 뭐냐면 보일-샤를 법칙이에요. 보일-샤를 법칙. 여기서 다 이렇게 나가면서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다 정의를 하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샤를 법칙 누가 얘기한 거예요? 게일 이삭이 자기의 논문을 쓰면서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연구를 계속 그거 가지고 또 해보고 맞는지 항상 과학은 이겁니다. 반증을 해봐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 인정하고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으면 그 다음부터 이거 가지고 또 연구해 나가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온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온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학에서는 보통 섭씨 온도를 잘 안 씁니다. 무슨 온도를 써요? 절대 온도를 써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섭씨 온도는 기호로 이제 보통 스몰 t로 많이 쓰면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로 많이 쓰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열 에너지 한번 보세요. 열 에너지. 열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다.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온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온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과 관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죠? 그거 꼭 체크해놔라. 동그라미 1번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고온에서 저온. 아시겠죠? 고온에서 저온. 자, 열 평형 상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물체를 딱 접촉시켜 놨을 때 서로 고온에서 저온이 있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할 텐데 열이 쭉 이동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고온은 열을 잃고 저온은 얻는데 그러다 보면 온도가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열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R자 이동량이 0이 되겠죠. 그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의 이동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 요건 어떨까요? 요 말이 맞는지 한번 봐봐. 이 양을 얘기하는 거야, 양. 자, 이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열이 많은 곳에서 열이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도씨 바다. 그죠? 근데 얘는 36도씨 사람. 그럼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간다. 이건 아니라니. 알겠죠? 바다에 열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바다의 그 에너지를 핵폭탄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진 핵폭탄 다 터뜨려도 바다의 온도를 1도 못 올릴 거야. 그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기관 있죠. 열기관은 뭘 하는 거냐? 열을 갖다가 일로 바꿔주는 기관이다. 알겠죠? 대표적인 열기관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엔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열기관도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자동차 엔진은 내연기관일까요? 외연기관일까요? 내연. 그럼 외연기관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차 같은 거? 기차? 외연기관하고 아, 그게 뭔지 모른다? 연은 연소를 얘기하는 연소. 안에서 태우느냐, 밖에서 태우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원통입니다. 원통. 그럼 이게 무거운 추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쭉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느냐면 연료가 딱 들어와요. 연료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스파크를 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펑 터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 있는데 펑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체가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그게 기체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여기가 수축되겠죠. 그럼 무게를 못 버티니까 내려가고. 이게 왕복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왕복 운동이 이제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면 바퀴는 회전동 시킬 수 있고. 이런 게 내연기관입니다. 근데 외연기관은 뭐야? 외연기관은 똑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똑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석탄을 밖에서 넣어가지고 물을 딱 여기에서 끓이는 겁니다. 물을 여기에서 끓여서 수증기를 보내주는 거야. 수증기를 보내주면 이게 들리겠죠? 들리면 수중에 빠져나가겠죠? 뭐 내려오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연소시킨 게 아니죠. 이쪽에서 따로 연소시킨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외연기관.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하고 외연기관의 그 열 효율 있죠. 열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열 1로 얼마나 바꿨느냐 그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100%를 줬는데 100을 줬는데 그 중에 일을 한 거는 뭐 20밖에 안 된다. 그럼 20%죠. 열 효율이.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높았어. 얘가 최대 한 3, 40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얘는 10 미만, 거의 10에서 많이 나와봐야 20 안 되게 10 왔다 갔다 했어요. 예전에는. 100을 주면은 그 중에 10 정도만 일로 전환되고 다 갖다 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털링 기관이라는 기관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외연 기관이 내연 기관을 거의 따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래서 외연 기관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뒤쪽에서 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열기관 방금 소개할 때, 뭐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기체가 팽창을 해가지고 얘를 민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자, 이 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속이 이제 실린다고. 여기 이제 기체가 팽창을 하면, 여기에다 뭘 주겠어요? 힘, 요걸 주겠죠? 그죠? 그러면 요 원판이, 요게, 면적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자, 그러면 우리가 압력이라는 거는, 압력은 어떻게 정의를 하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힘이 주어지더라도, 똑같은 힘이 딱 주어지더라도, 뾰족한 것과 뭉퉁한 것이 닿았을 때, 어디가 압력이 크다? 뾰족한 곳.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항상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압력이 압력. 압력은 이제 P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힘을 주면 이만큼 어떻게 돼요? 뭐 밀리겠지. 그지? 이만큼 밀릴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우리는 보통 L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델타 S로 한번 해볼게요. S. 그러면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입니다. 1. 1은 일식이 어떻게 됐었죠? 재영아, 일식이 어떻게 됐었니? W는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FS. FS. 자, 이렇게 해볼게. 그죠? FS. 자,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냐면, F는 P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PA에 델타 S.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면적에 대해서 요만큼 이동했을 때, 요걸 곱해버리면, 이동한 부피가 되죠. 원통의 부피. 그죠?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P 델타 V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를 갖다가 힘으로 표현하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지만 압력으로 표현하면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부피의 변화. 이게 여기에서의 제일 핵심적인 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1은 P 델타 V. 자,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여기 딱 보면 PV가 보이죠? 여기 PV? 그죠? PV. 요게 요거구나. 일단 감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압력과 부피에 관한 그래프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자,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P라고 했을 때, 부피가 V가 되면, 그죠? 이 면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 그쵸, 이게 1입니다, 이게 1. W는 PV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해도 면적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압력, 여기 부피. 자, 이번에는 요 A 지점이 있어요. A 지점. A 지점은 여기가 P1이라고 해볼게, 그냥. 여기 V1이라고 해볼게. 자, 요게 요렇게 변해서 여기가 B 지점이 됐어요. B 지점은 V2. 자,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와서 C 지점. 자, 요때 이제 압력이 P2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 여기 요렇게 갑니다. 여기가 D. 그래서 다시 요렇게 간다. 자, 이런 폐곡선, 폐도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동할 때, 일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요 그래프 아래쪽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한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는 이쪽 방향이고 하나는 이쪽 방향이에요. 네. 이 방향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피가 증가한 게 A, B 구간이면 CD 구간은 감소하고 있죠. 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원래 부피가 이만큼 있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힘을 이쪽으로 줘가지고 이만큼 밀어냈어. 그러면 두 번째 부피는 이만큼 된 거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량이 이만큼이라서 이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 대해서 일을 했느냐?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기체 외부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체가 팽창하면 자기의 경계를 어떻게 밀어내는 거죠. 그죠? 외부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수축이잖아. 이만큼 가 있던 게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아까 그림처럼 막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했었으니까. 자,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하느냐?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때 외부에 일을 할 때는 W가 플러스 값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축할 때는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 A 쪽으로, A에서 B 쪽으로 갈 때 이만큼 사각형 면적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C에서 D로 갈 때는 이만큼의 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 B와 C, D만 본다라고 하면 일의 차이가 요 사각형 넓이만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B와 C로 갈 때랑 D와 A로 갈 때는 뭐가 없죠? 부피의 변화가 없죠? 부피의 변화가 없으면 압력 변화만 있으면 이건 뭐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뭔가 변화는 있을 거 아니야. 무엇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생각을 해봐. 일의 변화는 없는데, 그죠? 즉, 얘가 변하지 않으면, 얘만 변한다라고 하면, 뭐가 도대체 변할까? 기체에 대해서. 뭐가 변할까? 기체. 이 기체에 대해서, 기체에 대해서. 뭐가 변할까? 자, 이거를 이제 볼 겁니다.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자,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체의 내부. 조금 쉬다가 할까? 한 10분 쉬다가 합시다.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 쉬다가 내부 에너지 여기서부터는 쭉 또 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자, 10분 쉬세요.